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쌤들. 아이고,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어떻게 합시다. 쌤들 올해 올 11월에 시험 보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놔두고 저랑 딱 3가지만 약속하십시다. 첫 번째, 결석 안 하는 걸로요. 혹시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수업을 못 나오면 인강으로라도 신청을 해서 꼭 빠지지 않고 수업 듣는 거 약속해요. 한번 빠지면 빠지는 것도 관성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빠진 날 하필 또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절대 수업은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그래 하죠 하루 수업을 빠져버리면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비고 가잖아요. 몇 페이지 나간 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면 되지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재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인데 제 기억에 그때는 이제 수업을 1, 2, 3, 4 이렇게 안 하고 1, 2 끊고 3, 4 끊고 이렇게 했을 때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걔가 아파르테이트다, 그 설명을 1년에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한 번 수업하고 나머지는 설명했잖아요 하고 가고, 설명했잖아요 하고 가고,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때 광주로 시험 봤던 그 조카였는데, 그때 한 번 한 거 기억했다가 걔가 하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 수업 그때 것을 안 들어버렸으면 걔 놓치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절대 결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예의니까 절대 결석은 좀 안 하는 걸로 해요. 자, 두 번째, 아이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지 설레서 밤에 미리 수업을 하고 왔어요. 계속 꿈꾸면서. 자,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좀 만드세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전공책도 두껍고 교육학은 또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다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러려면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놓으셔야 선생님들이 지치는 것도 좀 덜 하고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반기에 갔을 때 그때 정말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서브노트를 반드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서브노트를 가장 쉽게 만드는 건, 오늘 수업하잖아요. 오늘 수업한 분량은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정리하고. 오늘 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하루 더 지나서라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는 그 지난주에 했던 수업 분량 서브노트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선생님들이 지치는 것도 좀 덜 하고 하니까 반드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만드는 건 타이핑으로 하는 것도 제가 해봤어요. 타이핑으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가 안 좋냐면, 타이핑해놓고 인쇄해서 보면 얘도 인쇄된 글자고 내가 만든 것도 인쇄된 글자고, 그래서 별로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쇄된 글자 보는 건데 제가 만들었지언정 인쇄된 걸로 보니까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손으로 다 썼어요. 손으로 쓰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서브노트를 한 장 만들면 그 분량에 대해서 한 3번 정도는 곱씹어 보게 돼요. 왜냐면 내가 써야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써야 되지 생각하게 되고, 쓰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되뇌게 되잖아요. 최소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돌려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서브노트를 자기 손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6년도 서울시험 볼 때 준비했던 서브노트인데요. 이제 다 낡아서 떨어지고, 이렇게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바인더 형태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야 한 페이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저는 이렇게 한 면만 썼어요. 한 면만 쓰고 뒷면은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나중에 하다 보면, 돌려서 쓰다 보면 요 내용 이외에 또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구석에다 쓰면 좋은데 구석에 내용이 적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예를 들어서 요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빈 공간이 없잖아요. 이쪽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완하기도 편하게 하려면 페이지 수는 좀 많더라도 한 면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직접 보실 거니까, 내가 공부할 거 보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되게 많이 걸려요, 정리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하다가 지치실 거예요.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쉬운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내가 다 정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해 놓으셔야 나중에 편해지니까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 3, 4월 4개월 동안 한 바퀴를 돌리게 되잖아요. 4개월이 지나면 서브노트는 딱 만들어져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5, 6월 넘어가면 5, 6월에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서브노트를 보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고, 얘는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얘는 출제된 문제를 우리는 놓고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챙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도 순으로 체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는 최종 목표는 11월 달이 됐을 때 하루에 전공 한 바퀴가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많은 페이지를 놔두고 이건 내가 외웠어, 눈으로 한번 쓱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한 바퀴가 돼요. 그때 가서 이제 10월, 11월 닥쳐서 아직 안 외워졌으니까 이거 외워야 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절대 못 돌아가요. 시간이 안 돼요. 24시간 봐도 모자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해야 될 부분 다 체크해 놓고, 필요한 부분들, 간단한 부분들은 그냥 이건 암기로 끝난다 그런 건 얼른 암기해 버리고, 이렇게 끝나면 나중에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해져요.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가 이거 그 내년도 합격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1년 내내 선생님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꼭 좀 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까먹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왜 준비하고 있지? 왜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답은 간단해요. 선생님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하니까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11월에 볼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규칙도 없어요. 우리가 축구라면 상대편 골대에 볼을 집어넣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옵사이드도 지켜서 가야 되고, 골 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지켜야 되고, 상대편한테 뺏기지 말아야 될 전술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규칙과 전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11월에 시험 보는 건 아무 규칙도 없어요. 내가 오늘 12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혹은 밤새 공부한다고 해서 뭐 반칙이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롯이 선생님들 의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내 의지대로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 조절하고 할 수 있는 일, 나중엔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준비하고 있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치고 힘들다고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되시겠죠. 저는 어쩌면 동기 차원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왜 준비하고 있지? 나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나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합격한 케이스도 보셨을 거고, 그러지 못해서 다시 공부하는 케이스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의 내 생활 습관 혹은 공부하는 습관, 이것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올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야, 뭔가 전환점이 필요해.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돼. 지금처럼 지금처럼 늦게 일어나고, 편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그냥 전화기만 보고 뒹굴다가 또 시간 지나면 적당히 배고파지니까 밥도 먹고, 이렇게 게으른 하루하루를 보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전환점이 필요해 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오늘이어야 돼요. 언젠간 오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오고, 내일 같은 내일이 또 오고, 그렇게 300일 지나다 보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달라져야 돼. 내가 좀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좀
속된 표현으로 빡시게 좀. 그게 오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중간중간 제가 잔소리처럼 이렇게 자꾸 내뱉을 거니까 우리 이제 내년 시험 공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과목이에요. 체육 교수 학습 이론이에요. 얘는 교수 이론, 학습 이론 두 개 나눠져 있는 책을 하나로 묶었어요. 교수 이론은 얘는 누가 가르치는 거야? 교사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학습은요,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묶어놓은 교재예요. 자, 목차는 요와 같고요. 목차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보시고, 자, 어디 보시느냐면 1페이지 봐요. 자, 제 교수 가르친다잖아요. 누구 입장인 거예요? 교사의 입장에서예요. 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잘 가르쳐질 수 있는지, 교육 과정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게 교수의 개념이고요.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아래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이것이 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실래요? 체계적인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이것이 옛날에 출제됐어요. 아주 옛날에.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출제된 바는 있구나 라고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해요. 자,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는 거,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그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 이것은 5가지 원리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 최소 필요량의 원리. 많은 것 다 담아서 가르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 다 담아서 가르치자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용들, 모든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적이며 효과적인 내용만을 선정해라. 얘가 최소 필요량의 원리. 두 번째, 지역성의 원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라. 지역성의 원리. 그 다음 세 번째, 시대성의 원리. 시대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라.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개인의 완성, 그 다음에 사회 발전, 2가지 모두 다 챙기란 얘기고요. 계속 발전성의 원리. 교육활동이 계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5개 원리예요. 이거 출제된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5가지 쓰세요. 하나당 1점, 5개 외우면 5점 맞고, 이거 안 본 건데 5점 날리는 거예요. 옛날 시험인데 지금은 이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내겠죠. 어느 것 하나에 밑줄 쫙 그어놓고 어떤 원리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골라서 써라 하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5가지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는요, 이거 청킹으로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어디서 모여요? 네, 교육과정 만들기 위한 그 장소, 얘를 개최지라고 불러요. 얘를 시사하고 있어요.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첫 번째, 계속성의 원리,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성의 원리,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5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버리세요. 이런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얘가 지역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 쓰세요. 이 정도는 그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5개 외우는 게 우선이에요. 개최지, 시사,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가운데 봐요. 두 번째란다. 목표의 3가지 유형. 우리 목표 3가지 유형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자, 우리 체육과에서는 유일하게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모든 영역을 고르게 목표로 삼고 있는, 정말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유일한 교과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목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건 충분히 배웠고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혹은 체육과. 목표 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걸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쓰란 얘기예요? 목표 차원에서 어쩌라는 거죠? 뭐 쓰란 얘기예요? 목표 차원에서 이야기해라. 심동적 영역이냐, 인지적 영역이냐, 정의적 영역이냐, 혹은 어느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골라라.
끄집어내라 하는 차원 얘기예요. 목표 차원에서 얘기해라. 우리 목표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과 영역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체육과의 목표 영역 3가지 쓰세요.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체육과의 목표 영역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목표 차원에서 어떻게 비교 서술해라 아니면 문제점을 얘기해라 이러면 못 쓰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목표 체육과 목표 차원에서 목표 영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과의 목표는 심미정이 있어. 그 안에서 지금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끄집어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자신이 설정한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자신이 펼치게 될 학습 지도 상황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한 조언, 심동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학습 지도 과정을 유연하게 설계한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가서 수업하실 때 선생님들 참고사항으로 봐두셔도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박스 봐요. 얘는 일반 교육학에서도 출제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비고치키의 GPD예요. 근접 발달 영역. 자, 실제적 발달 수준은 학생이 이미 독립적으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 잠재적 발달 수준은 교사나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잠재적 발달 수준이고, 근접 발달 영역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영역이죠. 그 다음에 비계 설정, 스케이폴딩이라고 하고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스케이폴딩, 도움이었어요. 이 봐봐요. 현재 학습되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고요. 여기는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근접 발달 영역.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에요.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얘가 뭐예요? 네, 스케이폴딩, 비계 설정이에요. 일반 교육학에서도 충분히 다루게 이미 공부하셨죠. 선생님들 일반 교육학을 소홀하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일반 교육학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일반 교육학도 선생님들 공부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중요한 영역들은 일반 교육학도 서브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론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술력 한 문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술형으로 쓰는 건데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그걸 글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 두셔야 돼요. 안 하고 가시면 마지막까지 선생님들 일반 교육학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작년 시험은, 지지난달에 치렀던 작년 시험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어요. 어렵게 다가왔던 건 문제가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되게 숨겨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1차 커트라인이 지금 10점 내려왔어요. 10점이 내려왔어요. 그 이전으로 봅시다. 올해 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다시 예전처럼 10점이 높아서 정말 점수를 이제 갈 때까지 간 84점, 85점 이 정도면 날리는 점수가 15점이라는 거잖아요. 1차에서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공에서 10점 날리면 70점, 교육학에서는 5점밖에 날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학도 15점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전공 만점 맞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그렇게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그런 문제들에서도 70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잘 보는 정도였어요. 교육학이 점수가 남들 15점 맞을 때 내가 17점, 18점 맞으면 그만큼의 가산점의 효과가 되는 거고요. 남들이 15점 맞는데 내가 12점, 13점 맞았다? 아이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힘들게 갈 수도 있어요. 일반 교육학을 선생님들이 소홀하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좀 일반 교육학도 꼼꼼하게 좀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교육학 점수가 낮게 나와버리면 속된 표현으로 후달려요. 일반 교육학도 좀
신경 써서 봐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내 자신감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전공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해봤어요. 저 그때 일반교육학이 그 논술형 20점짜리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문제가 기껏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책은 이렇게 두껍잖아. 그래서 저도 되게 소홀히 봤어요. 되게 소홀히 봤어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전공 봐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서브노트를 정리해놔도 내가 오늘 이걸 다 보려면 얼마나 이거 시간을 내가 계속 빡빡하게 써야 되는데, 일반 교육학 오늘 교육학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이 오롯이 못해요. 일반 교육학을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했어, 나머지 시간 전공 보지 뭐, 이러면 충분한데, 일반 교육학 생각을 여기 이만큼 갖고 전공에 집중하면 집중도 안 되죠. 자꾸 불안함만 찾아들죠. 그래서 일반 교육학이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봐요. 그리고 가끔 문제들이 일반 교육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우리 전공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일반 교육학은 어때요? 일반 교육학의 범위가 요만큼이라면요, 우리 과에서 다루는 체육과 교육학은요, 이만큼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체육과 교육학도 일반 교육학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나온다고요. 나머지가 다른 과예요? 다른 과도 겹치는 부분 많죠. 우리 체육과 교육학에서 우리 고유의 영역 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일반 교육학과 같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도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꼼꼼하게 해요. 시간 아직은 많아요. 아직은 많아요. 그 다음 이 페이지 봐요. 학습에 대해서 인지발달,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치케의 사회문화 이론. 피아제는요, 이름을 인지발달이라고 적었네요. 여기는요, 비고치케는 사회문화라고요. 학습 대응 관점 봐요. 피아제는 학습과 발달은 분리된 것으로 봤어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발달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어요. 이분은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학습이 되어야 발달되어 간다라고 봤고요. 사고와 언어. 피아제는 언어는 인지 발달의 부산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지가 발달해야 언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아는 내용이 있어야 그것을 말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얘가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이 됐으니까 언어를 하는 거지. 얘는요, 언어는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우리가 여기를 먼저 보시면 편해. 자기중심 언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혼잣말 하는 거, 혼잣말 하는 것들, 미숙한 사고의 표현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혼잣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미숙하니까 자꾸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피아제는 미숙하니까 혼잣말을 자꾸 던지고 있어요. 즉,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혼잣말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게 자기중심 언어고요. 여기는요, 혼잣말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비고치케의 사회문화 이론에서 보는 자기중심 언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잣말,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보조 도구예요. 자꾸만 혼잣말을 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아동은요,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존재로 봐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발달이 되어가면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여기는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사회문화 이론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봤어요. 학습 방법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독립적인 발견자로 봤어요. 스스로 학습해요. 여기는요, 아까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문화적 맥락에 따른다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저것만 보더라도요, 비고치케 GPD 있었잖아요. 근접발달 영역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의 방향은 내부에서 외부로요. 얘 발달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외부로 어떤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에서 내부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도움을 얻어서 내가 발달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상호작용은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혼자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면서요. 여기는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죠. 발달 단계를 보면 이분은 발달 단계를 강조했어요. 대학교 때도 충분히 공부하셨네요. 감, 전, 구, 형으로 이렇게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죠. 이분의 발달 단계는 없어요. 발달 단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 2페이지 봅시다. 가운데 보시면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있죠? 이거는 충분히 보셨을 거니까. 감정구형, 감각운동기 봅시다. 언어 습득 이전 기간으로요. 사물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반응은 목적 없이 일어나요. 목적 없이요. 생각하고. 세계는 어린이가 그것에 작용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전조잡기.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와 사물을 내재적으로 재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는 게 이 단계의 특징이죠. 물활론적 사고. 모든 사물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구체적 조작기. 대상을 재구성하고 사물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고 사물의 특징을 조직한다. 사물과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예와 관찰에 머물고 이 발달 단계가 끝날 무렵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는 게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전조작기의 아이들에게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긴 물병에다가 물을 요만큼 채워놓고 이렇게 생긴 물병에다가 물을 요만큼 채워놓고 어떤 게 더 많아? 그러면 얘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더 이렇게 높이 쌓아져 있으니까. 구체적 조작기에 오면 어때요? 얘를 부으면 결국 같은 양이 되는구나. 이 사고가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형식적 조작기. 여기서는 이제 가설을 이해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과 같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식이에요. 어떤 아이디어와 문제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 단계의 특징이에요. 어찌 보면 이건 일반 교육학에서 좀 다루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들은 대부분 어디에 와 있어요? 형식적 조작기에 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모랄론적 사고의 3단계예요. 전조작기,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랄론적 사고, 모든 물질들은, 사물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3단계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책상, 이것도 살아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얘네들도 다 살아있고, 우리가 보고 느끼며 이렇게 생활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사고가 지나고 나면 어때요? 두 번째 단계.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네. 자동차, 비행기, 얘네들은 움직이고 있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살아있네. 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좀 더 정교화돼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도 그냥 참고로 보셔도 별 문제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업할 건데 물란적 사고의 3단계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 다음 과정에서의 목표 성취. 교사가 심동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따라 인지적 정의적 목표가 달성된다. 자, 교육 과정의 유형 봐요. 걔도 자주 출제되던 문제였어요. 첫 번째, 표면적 교육 과정이죠. 학교에서 계획과 의도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 경험의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은 공식적 교육과정, 형식적, 계획된, 구조화된, 외현적, 가시적, 외적, 조직된, 기대된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비교적 일시적이고 바람직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어요.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라고 의도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 변화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삼겠어요? 바람직한 내용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일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당장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어때요? 상당 부분 소멸되죠. 그리고 다시 봐야지 들어와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목표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걸 목표로 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그래요. 참 그 입장의 차이죠. 아들놈이 중학교 시험 보는데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와서 이제 지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갖고 나와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했을 때 참 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가르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지 새끼. 만약에 남의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줄 텐데 그걸 가져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운 내용인데 왜 지금 다 질문을 다시 해? 진짜 못된 아빠죠. 일시적이라니까요. 배웠다고 해서 이게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 3페이지 봐요. 그래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3페이지 봐요.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에서 의도하여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수문교육과정, 구조화되지 않은 아까 그 표면적 교육과정과 대부분은 대치된 개념이에요. 계획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내현적인, 비가시적인 내적 교육과정, 조직화되지 않은, 기대되지 않은 교육과정, 비형식적 교육과정이라고 불려요. 뒤에 봐봐요. 주로 장기적이며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교사의 태도,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아까 표면적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가시적인 교육과정이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교사의 행동과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요. 교사가 사용하는 말투, 자주 사용하는 말, 언어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첫 해 담임을 할 때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못 느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이거 안 하면 이랬더니 우리 반 남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다 뒤지는 거야. 이러니까 애들이 빵 터져서 웃는 거예요. 너네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요. 왜? 선생님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느꼈는데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야. 그 말이 어떻게 바람직한 내용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특징은 어떤 거였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배우는 내용들, 이것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고 이런 걸로 어렵지는 않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거 봐요. 영교육과정. 옛날에 객관식 문제일 때는 단골 문제였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영교육과정에 비어 있다고요. 영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것, 얘는 배제성 교육과정이 있으나 교사에서 선택된 것, 그래서 이네들은 선택성, 그러니까 선택성과 배제성의 특징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려고 뺀 내용들이 뭐예요? 가르치기 싫으니까 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교육과정이라고요. 빼버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성과 배제성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배제성의 대표적인 예는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역사, 일본의 문화 잘 안 배우잖아요. 이네들이 영교육과정이에요.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뭐하러? 이렇게 빼놓은 게 배제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성이죠. 선택성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얘죠. 우리 인류는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어 왔는가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르치자니 얘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이런 형태부터 진화되어 온 거야 이렇게 설명하자니 그럼 선생님 하느님이 빚었다며요. 이건 뭐예요? 이 설명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국 선택해야 돼요. 얘가 선택성이에요. 영교육과정의 개념, 그 다음에 선택성과 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들까지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학습경험 선정의 기준, 학습경험.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학습 경험, 학습은 누구의 입장에서요? 아까 우리 교수는 누구의 입장에서요?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잖아요. 학습은 어떤 개념이에요?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것을 학습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것 누가 하고 있어요? 당장 내년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가셔서 어떤 내용들이에요? 가셔서 내년에 중학교 가서 발령받아서 수업하실 때 1학기, 2학기 때 애들에게 이런 내용들 가르쳐야지, 어느 영역에서 이 종목 가르쳐야지 누가 결정하냐고요? 선생님들이 결정하시잖아요. 그 학습 경험을 선생님들이 결정하실 때,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이 기준들을 고려해 보라고요. 학습 경험은 학생들의 목표 성취를 기대하면서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적 경험, 이것들이 학습 경험이고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설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 단원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농구라고 하는 이 단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까지인가 포함된 게 학습 경험인 거잖아요. 제가 농구 수업을 아이들과 농구 수업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수업과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구 수업은 전혀 다를 수 있죠.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농구 수업을 받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든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거는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효과성 측면이에요. 선생님들이 농구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받기 이전의 아이들과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는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키려면 어때야 돼요?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많이 연습해야 그만큼 더 많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건 요 측면이에요. 효율성 측면이에요. 똑같이 45분 수업을 하더라도 그 45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농구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으려면 반대로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시간이 많아져 버리면 아이들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45분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연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돼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학습 경험은 모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해야 된다. 모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하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농구 수업과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구 수업 어떻든 간에 아이들 수준에 적합해야 돼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3m, 5cm의 농구 골 때 덩크슛을 가르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가르쳐야 돼요. 네 번째, 가능한 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학습 경험 선정 기준은 생각해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교수학습 이론을 배우잖아요. 교수학습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효과성과 효율성 때문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잘 흡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수업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얘가 효과성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효율성은요,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라 라고 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요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는 글자 놓고 외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을 받았으면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향상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연습 시간 많이 확보해 줘야 되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서는요, 연습 시간 많이 확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자 수준에 적합해야 되고,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목표 전부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수업.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수업이라고 정리해놨고요. 상규적 활동. 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규적 활동의 개념. 이것을 써라라고 하는 기출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었고요. 출석점검, 운동복 확인 등과 같은 체육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행동. 거기다 체크해주세요. 체육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행동. 얘가 상규적 활동이에요.
체육 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행동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출석 점검을 한다든지, 애들 복장 상태를 파악해 본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중간에 수업하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된 게 상규적 활동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상규적 활동은 학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출석 점검을 하는 것, 복장 점검을 하는 것, 이런 시간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 또는 상규적 활동의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규적 활동을 구조화 시켜 놓는 예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애들 출석 점검을 하실 거잖아요. 출석 점검을 하실 때 교실에서 하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교실에는 학생 수와 똑같은 숫자의 책상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면 저거 누구 자리야? 몇 번이야? 하고 바로 체크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 저기 머리가 많이 이렇게 머리가 커졌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야가 빠진 이 상태가 되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고 땡땡이 쳐요? 책상 빼고 땡땡이 쳐요. 안 해봤어요? 저희 때 많이 했어요. 그 책상 이렇게 교실에 제가 51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51명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꽉 채워져 있잖아요. 와서 출석 점검할 때 50명이 시커멓게 앉아 있는데 책상이 비워져 있으면 저거 누구 자리야? 누구 결석이네? 이렇게 책상까지 빠지면 빈자리 없구나, 꽉 찼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출석 점검을 하는 것, 그럼 선생님들 출석 점검,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출석 점검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네 반이 지금 몇 명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이 반은 28명인 반이구나. 명렬표 보고 숫자를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28명 정말 맞는지. 28명이야. 그러면 다 왔구나 하실 건데 27명이야. 그러면 누가 안 왔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씩 불러요? 하나씩 부르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죠. 1번 누구 때, 2번 누구 때, 누군가 빠졌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출석 부르려면 벌써 몇 분씩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석 점검을 하는 그 방법도 구조화를 시켜놔란 얘기예요. 제가 했던 구조화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4명씩 이렇게 줄 서라고 해요. 이렇게 줄을 서서 만약에 얘가 안 왔어요? 그럼 여기 그냥 비워두고 서라 그랬어요. 여기 비워두고 서 이렇게 4명씩 사열횡대로 딱 섰는데 누구 빠졌는데 3번 안 왔네? 이렇게 해놓으면 빈자리만 보면 몇 번 자리가 비어있구나, 누구 안 왔네, 이렇게 바로 체크가 가능하죠. 이러려면 애들한테 설명 한번 하고 이제 첫 시간에 가서 선생님들 OT 하실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1년 동안 체육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출석 점검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나와서 줄을 설 때는 이렇게 서는 거야. 자율행대로 이렇게 서가지고 출석 점검 이렇게 할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 오지 않으면 이 자리는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안 왔잖아요. 얘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4번이 일로 와요. 이렇게 여길 비워요. 꼭 이런다니까요. 이런 애들 꼭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가 너 자리야. 얘가 안 왔으면 땡기는 게 아니고 여긴 빈자리고 여기는 너가 여기 이 자리에 서는 거야. 땡기는 게 아니야. 네 자리가 고정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비로소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이 되면 어때요? 누군가 비면 이제는 땡기지 않아요. 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놔요. 처음에 첫 시간에 교실에서 말로만 하잖아요. 알았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시간에 가서 강당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라 그러면 안 선다니까요. 이렇게 땡긴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누군가 안 오면 땡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놔요.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가 일어난 거야. 자동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 몇 번이 빠졌다 그러면 그 자리 비우고 다른 아이들이 서죠. 이게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돼버리면 어때요? 다 일어나면요. 몇 번 안 왔구나. 체크 끝. 출석 점검 시간 어때요? 1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 부르면 몇 분이 걸릴 거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빈자리 누구 체크하고 끝나면 굉장히 출석 점검 시간은 줄어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라고 불러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두 개의 답 어떤 게 옳아요?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이게 답이냐? 이게 답이냐?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싸웠어요. 상규적 활동은 어떤 거예요? 출석 점검하는 거, 얘가 뭐예요? 상규적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줄에 김 교사는 아이들의 출결을 확인한다. 이건 뭐예요? 상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요, 출석 점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예시 있잖아요. 자기 자리, 정해진 자리에 서서 출석 점검, 교사의 지시대로 정해진 자리에 서서 출석 점검 시간을 얼른 쉽게 탁 끝낸다.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출석 점검을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요? 정해진 대로라고 하는 게 벌써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충분히 약속이 됐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훈련 받았고 이미 구조화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출석 점검을 받는다. 그러면 구조화가 답이 돼야 되는 거고, 교사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출석 점검을 한다. 이건 구조화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출석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 해야 되고요? 상규적 활동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해 두세요. 예전에 되게 이게 언제 나왔냐면 16년도 저 시험 볼 때 이때 나왔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해진 그런 표현이었어요. 정해진 방법대로, 약속된 방법대로 신속하게 출석 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출석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훈련을 했구나, 약속한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헷갈렸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 운동과제 제시. 운동과제는 교사가 직접 또는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학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제를 위한 사람, 시간, 공간, 연구 등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거기에 좀 체크해 두세요. 자, 과제를 제시해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결정한 학습 경험, 어떤 내용들로 어떤 단원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이 과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패스다, 드리블이다 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패스를 혹은 드리블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될지. 이것을 과제를 제시해 준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까지 포함해 주라고요? 어떤 운동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지, 체스트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드리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환경을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운동 내용은 어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여기에는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여기에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4가지가 뭐뭐 있어요? 이네들이 있어요. 그 4가지 체크해 두세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는요, 사람, 시간, 공간, 연구. 사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할 건지, 몇 명씩 짝을 이뤄서 할 건지, 조를 편성해서 할 건지, 이 이야기예요. 사람. 개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짝을 구성할 건지, 조를 편성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은요, 시간은 말 그대로 몇 분 동안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될 건지. 공간은요, 어떤 공간에 흩어져서 어떤 공간에 이동하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될지. 연구, 어떤 연구를 사용하게 해야 될지. 나머지 것들은 시간, 공간, 연구 이런 것들은 별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얘예요. 혼자 연습할 건지, 짝을 이뤄서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환경을 조성하는 4가지 예시예요. 기출문제라 그랬어요. 사람, 시간, 공간, 연구야. 체크해 두세요, 반드시. 그래서 이와 비슷한 개념을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기 봐봐요. 운동 내용 설명하는 거잖아요.
드리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은 드리블은 어떻게 해요? 높은 드리블은 어떻게 해? 또 오른손이 익숙해지면 이제 왼손으로도 아니면 양손으로도. 이건 실제 운동 내용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과제를 지도 과제라고 표현해요. 그날의 학습 내용과 맞닿아 있는 부분. 얘는 지도 과제예요. 얘는요, 조편성을 몇 명씩 할 건지, 시간을 몇 분 동안,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용구를 갖고 사용할 건지, 이건 뭐예요? 이 지도된 이 과제, 운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제를 뭐라고 불러요? 운영 과제라고 불러요. 얘는 지도 과제는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관련된 과제들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 선생님들이 설정하실 거잖아요. 심동적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에서, 정의적 영역에서 과제 설정하실 거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필요한 과제, 얘가 지도 과제예요. 운영 과제는요, 학습 환경 조성이에요. 학습 환경 조성은 뭐뭐 있어요? 사람, 시간, 공간, 용도 등이 있어요. 이것들을 설정하는 것. 얘는 운영 과제, 얘는 지도 과제. 얘도 기출 문제예요. 학습 지도 과제인지 운영 과제인지를 구분하는 것. 밑에 봐봐요.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 나오죠? 지도 행동은 운동 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교수 행동이고, 운영 행동은 운동 과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교수 행동. 이것이 운영 행동이에요. 밑에 박스 봐봐요. 지도 행동은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거, 학생 과제 수행하는 것 관찰하는 거, 학생 과제 수행을 도와주는 거, 운동 과제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지도 행동이에요. 오늘 학습 지도와 직접 관련된 거죠. 얘는 운영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학습 환경 조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운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학생, 공간, 또 뭐뭐 있어요? 시간, 이것들이 있었죠. 이것들 정리하는 거. 연구를 사용해서 팀을 구성해라. 팀을 구성하라고 하는 게 뭐 학생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는 거,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운영 행동에 해당해요. 간단해요. 지도 행동은 학습 과제와 직접 관련된 거, 운영 행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출된 문제로 한번 구분해서 보실래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배구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영 행동만 고르래요. 자, 2인 1조로 짝을 짓게 한다. 짝 짓게 하는 거? 이거 무슨 행동이에요? 운영 행동이죠. 아까 환경 조성 중에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짝과 함께 언더핸드 패스를 연습하게 한다. 언더핸드 패스 연습, 이건요, 지도 행동이잖아요. 그 다음, 장난치는 학생은 지정구역에서 한동안 서 있도록 한다. 이거 부적절한 행동하는 학생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운영 행동. 언더핸드 패스 시 팔꿈치 동작을 수정해준다. 이 동작 수정해주고 있대요. 도와주고 있죠? 무슨 과제예요? 지도 과제죠. 배구공을 준비하는 학생과 정리하는 학생들을 지정해준다. 오늘 학습 과제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환경 조성하는 거죠. 얘도 운영 행동. 언더핸드 패스 시 거리를 멀리에서 짝과 패스하도록 한다. 패스 지도하고 있어요. 지도 행동. 학생들에게 배구의 언더핸드 패스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얘도 지도 행동이죠. 운영 행동은 얘네들만 운영 행동에 해당하죠. 이렇게 찾아내는 것 어려움 없을 거예요. 좀만 쉬었다 갑시다.